네, 안녕하십니까. 제가드립니다. 저는 현재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김주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프로바이오틱스 유래 장내 공생 미생물이 생성하는 건강 수명과 근감소증을 개선할 장수 대사체 연구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이제 노화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노화 기전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 노화를 연구하는 방향 중에서는 최근에도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영노화 개념이라든지 아니면은 노화를 많이 진행시키고 있는 최근에 슬로우 에이징이라는 개념도 많이 유행이 되고 있는데 노화 연구에서는 이렇듯이 노화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거나 아니면 밖으로 적극적으로는 되돌릴 수 있다는 이러한 도전 의식을 가지고 많은 연구자들이 노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화의 개념을 보게 되면 이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신체 기능이나 장기 기능들이 쇠퇴해 가져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잠시만요, 포인터를 잡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간에 따른 그러한 변화들을 노화라고 일컫고, 그러한 신체 기관이나 장기들의 노화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기능이 쇠퇴하게 되거나 퇴화되는 과정들을 시스테믹 에이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유명한 영화들도 있는데, 이제 벤자민 버튼이나 이제 아델라의 멈춘 시간,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노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이렇게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거나 아니면, 이 아델라인처럼 노화가 정지된 상태에서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또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생물학적 관점뿐만이 아닌 윤리적 관점, 또한 어, 도덕적 관점에서도 많이 접근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노화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지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단 이제 현재뿐만이 아니고 이 노화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어 왔고 특히 과거에서부터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에서 이러한 욕망이 많이 있었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선 예전에 이 만화를 몇 분이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일본 만화 중에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주인에 맞서서 뭐 지구인이 뭐 지구를 지키려고 싸우고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제 신비한 콩이라고 하는 선두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두라는 것을 먹게 되면 체력도 회복이 되고 또 며칠 동안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되는 상태를 가지는 신비한 명약으로 등장을 하는데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찾으려는 노력이 많이 진행되어 왔고 우스갯소리지만 이렇게 되려면 이 콩 한 알이 25,000 칼로리 정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러한 접근법들도 어, 생각되어 왔습니다. 가까운 동양에서는 이제 중국의 진시황이 이제 자기의 불로 영생, 불로 장생을 꿈꾸기 위해서 신비의 영약을 찾아 여행을 떠난 신하들을 시켜서 많이 탐험을 갔다는 얘기들도 있고 또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도 영생과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비한 묘약들을 찾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자기가 먹어보고 시험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러한 개념은 상당히 이제 사이언스 픽션적이고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는데 이게 시대가 갈수록 또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될수록 저희가 생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는 2015년도에 소코 연구소에서 이제 헥사라민이라는 물질을 발견을 해서 논문을 출판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뇌를 자극을 해서 이제 가상의 음식이지만 이것을 먹었다는 신호를 전달을 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섭취하는 음식물의 양을 줄여줌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러한 접근 방식의 연구도 진행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노화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노화 모델 동물인 시엘레강스라는 어,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시엘레강스는 우리말로는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 노화 모델 동물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각광을 받아온 노화 모델 동물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노벨 의학 생리의학상에서 올해 2024년에도 빅터 엠브로스 교수와 게리 루프큰 교수가 이 셀레강스를 가지고 수상을 함으로써 이 셀레강스 모델 동물 가지고 노벨상 자체가 4번 수상을 하게 되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우선 2002년도에 처음 시작으로 이제 세포사, 저희들이 지금은 잘 알고 있는 에이포프토시스이죠. 이제 프로엠 셀데스에 대한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적이 있고, 근데 2006년에는 이제 저희가 지금 많이 생물학적 과정에서 사용을 하는 실험 방법 중에 하나인 RNAI를 처음 발견한 것도 이 시엘레강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시엘레강스 RNAI를 발견한 공로로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고, 2008년에는 GFP, 를 발견을 한 연구자들이 이제 선충에서 실제로 GFP를 발현하는 것을 재현함으로써 노벨상을 받게 되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는 이제 마이크로 RNA 연구죠. 이 마이크로 RNA 연구도 이제 시엘레강스에서 특정 기능을 가진 작은 RNA들을 함이 시작이 되어서 이것이 이제 포유류나 또 인간까지도 보존이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두 교수에게 노벨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듯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제 노화 모델 동물로서 실레강스가 있는데요. 이제 노화 모델들을 보면 동물 모델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세포나 이제 실레강스, 초파리, 지브라피쉬, 마우스 각각의 특징들이 있을 텐데 이제 CLA 강스를 사용하는 특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라이프 스판이 짧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저희가 화학 물질을 가지고 실험을 하더라도 이제 수명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짧아지거나 이러한 실험들을 할 때 길게 잡아도 이제 한 사이클, 한 라이프 스판을 한 달 안쪽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프 사이클은 2.5에서 4일 정도로 짧은 편이고, 또한 리프로덕션, 이것도 강점 중에 하나인데, 어, 낳는 자손수가 많고, 또 얘가 이제 자웅동체여서 이제 가만히 배양 조건을 맞춰주면은 저절로 증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상당히 강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네, 휴먼 이제 올소로그나 이제 호모로그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있는데 이제 뭐 이것은 브로드하게 본 것이지만 83%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호몰로지에서는 3, 40% 그리고 올소로까지 포함하면 6, 70%까지 휴먼 진과 상동성을 지니고 있는 유용한 노화 모델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작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개체 수가 많고 라이프 사이클이 작고 이러한 강점 때문에 하이스루프 스크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동물 실험이나 이러한 윤리적인 이슈에서도 자유로운 모델 동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실내강사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프 스판이 짧다는 것 그리고 리프로티가 크다는 것, 그리고 바디 플랜이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체세포만 가지고 한 1000개 정도 인데요. 이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셀레언스라는 이름,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몸이 되게 투명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세포 하나하나까지 볼 수 있는 현미경상에서 실제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벨상 2002년에 받은 세포사 연구 같은 경우는 이 세포가 처음부터 어떻게 발생을 해서 어떻게 분화가 되고 이런 것들을 쭉 관찰을 해서 그림 공로로 받은 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몸 전체를 투과해서 관찰이 가능하다. 이런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발달 과정에 대해서도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스루풋이 가능하고, 에포도시스, RNA, 뉴럴로지, 에피제네틱, 이러한 연구들이 가장 먼저 시도가 되고, 또 이것이 이스터블리시 되면서 다른 동물에까지 적용이 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많이 거치게 됩니다. 또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패스웨이들이 많이 콘졸브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동성이나 뭐 올소로그 포함해서 60, 70%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하는 노화 연구에서도 이렇게 대표적인 뭐 네 가지 정도의 패스웨이를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러한 사람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이 똑같이 CRNA에서도 존재를 하고 이것은 이제 보존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큰 장점으로는 이러한 유전자들이 뮤테이션이 된 뮤턴트 스트레인들이 잘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세레나 센터라는 곳에 잘 보관이 되어 있고 저희 연구자들이 신청하면 분양을 받아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높게 보면 80%까지 이제 올소로그들이 있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드럭 스크리닝들에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런 유전자들이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질병 연구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저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질병, 알츠하이머 디지즈나 파킨 디지즈 이런 것들도 이것에 해당하는 유전자들의 뮤턴트들이 존재를 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이러한 치료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내화스를 가지고 저는 이제 노화 실험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보는, 일단 일체적으로 보는 실험 중에 하나는 라이프 스판 어세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제 에이징 스터디를 실내화스를 가지고 할 때는 이러한 사육 조건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건 말씀드리면 이러한 한천 배지를 사용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리퀴드 메디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 셀레강스를 키울 때는 이제 대장균을 먹이로 하기 때문에 이제 대장균 중에서도 조금 생장이 느리고 스트레토마이신 내성을 가진 OP50이라는 스트레인을 사용을 하고요. 그러한 스트레인들을 사용하고 저희가 이제 노화 연구를 할 때 어떤 관심 있는 물질이나 특정 대사체들을 실험을 할 때 요 균들의 생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물질이라면 이렇게 같이 처리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겠고, 또 물에 잘 녹지 않거나 그리고 열에 좀 안정한 물질 같은 경우는 이러한 한천배지를 제작을 할 때 같이 넣어서 제작을 하고 같이 굳혀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셀레앙스 구조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쪽이 입 쪽이고 이쪽이 꼬리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몸 전체를 이렇게 큰 인테스틴, 장이 이제 투과를 하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 섭취를 할 때 이러한 입쪽 연동 운동에 의해서 섭취를 하는 방법 그리고 이 몸 전체가 큐티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삼투압에 의해서 이 큐티클 안으로 물질을 이송하는 과정 이렇게 두 가지 섭취 경로를 크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 앞쪽 입쪽 부위에서 연동 운동에 의해서 섭취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2022년에 출판한 논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과거에 이런 노화 물질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아까 잠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다이어트 리스트릭션, 뭐 칼로리 리스트릭션 비슷한 개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적게 먹으면 오래 산다. 는 것은 이제 많이 알려진 상태였었고, 그거를 저는 이제 어떤 물질이나 대사체가 매개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사체 분석을 했었고요. 이 N2라고 하는 것이 이 셀레강스의 와일드 타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DRE, 다이어트리 리스트릭션 처리를 한 곳, 그리고 EAT2, 요것은 이제 뮤턴트의 이름인데, 아까 말씀드린 음식을 섭취할 때 입의 연동 운동으로 섭취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운동이 느려져서 이 DR과 비슷한 표현형을 보이는 뮤턴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사체 분석을 통해서 지금은 많이 알려진 NAD 플러스 같은 장수에 관련된 대사체들이 있을 텐데 이것과 같이 이제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 스레오닌이 특이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었고 이제 실내에서 발견한 결과이지만 이것들이 이제 라이프스판 익스텐션이나 이런 곳에도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 에 더해서 이제 마우스 같은 경우에서도 마우스 하이펫 다이어트 군에서 미드브레인의 스레오닌 농도가 이 하이펫 다이어트에 의한 수면 곡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었고요. 제 연구 다음에 출판된 네이처 에이징에 출판된 논문에서 아까 말씀드린 NAD 플러스와 같은 움직임을 이 스레오닌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음으로써 이 사람에서도 이 블러드의 스레오닌 농도가 사람의 노화와 또 운동 정도에 따른 노화 작용의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레오닌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서 이제 스레오닌 물질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라이프 스판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로 발견을 할 수가 있었고, 이곳에 시그널 패스웨이는 이렇게 밝혀낸 바 있습니다. 뭐 페롭토시스가 크게 관여하는 경로였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 연구로 넘어갈 텐데, 이렇게 장수 대사체들이 존재를 하고 실제로 어떤 특정한 물질, 대사체가 수명을 연장하고 또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므로 대사체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가진 것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중에서도 저는 포스트바이오틱스에 조금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요 뒤에 슬라이드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렇게 세 단계로 지금 최근에 정의를 하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형태로서 접근하는 것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개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곳은 미국의 경우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타겟으로 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은 저희 온몸에 작용을 한다고 하죠. 미생물이 모든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랄, 스킨, 뭐 인테스티널 이런 곳에 모든 전폭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관심은 지대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이렇게 최근에는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는 말 그대로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유익한 균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또 이런 유익한 균들의 먹이가 되는 어, 소스를 작용한다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이제 바이오틱스의 전 단계다.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정의를 하고 또 저희가 많이 요즘에 듣고 있는 유산균이라는 개념은 이 가운데 실제로 역할을 하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저희가 섭취를 하든 뭐 어떻게 처리를 함에 의해서 이제 저희 몸에 유익균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또 얘네들이 생성하는 여러 가지 대사체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러한 대사체들에 의한 이 부수적인 이 다음 스텝에 작용하는 애들을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산균 연구 중에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이 유산균이 왜 몸에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지금까지는 많이 이 유산균을 처리를 하면 이 유산균을 외부에서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좋은 균을 그러면 저희 몸이 갖고 있는 밸런스가 있을 텐데 그중에 좋은 균을 많이 넣어줌으로써 나쁜 균이 줄고 이러한 유익균들이 증가를 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이것이 결국은 좋게 작용한다 이렇게 많이 생각이 되어 왔었는데 뭐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저는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작용을 해서 또는 얘네들이 대사에 관여를 해서 생성하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중에 어떤 특정한 대사체들이 좋은 작용을 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세우게 되었고 그것을 찾는 과정에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산균은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유명하고 많이 쓰이는 것은 락티게이시드 박테리아 저희가 유산균이라고 부르는 유산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LAB라고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이 유산균 LAB 안에 있는 유용한 장수 대사체를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LAB 유산균을 사용을 해서 실험을 해보게 되었는데, 요 보시는 것이 이제 셀레앙스 실험에서 보이게 되는 노화 곡선입니다. 수명 곡선인데요. 이것은 이제 모든 동물 그리고 사람을 포함해서 모두 비슷한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일정 기간은 100%의 생존율을 유지하다가 스무스한 곡선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이게 시그모이드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물질을 처리했을 때 이제 수명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것에 대한 판단은 요 가운데 검은 비크를 중심으로 보시게 되면 이 시그모이드 곡선이 오른쪽으로 시프트가 되느냐, 아니면 왼쪽으로 시프트가 되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쪽으로 가면 이제 수명을 증가시킨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줄어들게 되면은 뭐 독성이나 아니면 수명을 좀 더 단축시키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산균을 사용을 했고, 또 유산균 LAB 데드셀이라고 써 있는 것은 이제 희 처리, 열 처리를 통해서 이제 이 균, 살아있는 균 상태를 죽인 상태, 사균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LABCM이라는 것은 이 유산균을 배양한 배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을 때, 이 유산균과 같이 실내양스를 키웠을 때는 이러한 유의미하게 수명이 증가됐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 사균체만 처리했을 때는 이 수명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LAB를 배양한 배지를 가지고 실험했을 때 이것은 배지의 퍼센트인데요. 이것을 했을 때 이 배지의 그 비율이 증가할수록 수명 연장 효과도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이 유산균이라는 것이 이제 수명 연장에 작용을 할 때는 이 살아있는 상태가 중요하고 또 이 살아있는 균이 만들어내는 물질을 포함한 배지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결과에서 알 수 있겠듯이 이 배지 안에 포함된 메타볼라이트들이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해서 수명 연장에 역할을 했다라는 결과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수명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노화 연구에서 최근 또 하나의 화두는 이제 수명을 단순히 증가시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룹 A랑 B를 보시면 알 수 있겠듯이 똑같이 100살까지 산다고 전제를 했을 때 보통 지금의 상태는 이런 것이 많겠죠. 이제 병원에 들어가거나 이제 요양을 하면서 뭐 나머지 인생의 나머지 10에서 20년을 기간을 보내는 것과 또 똑같은 100세에서 죽는다고 했을 때 끝까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죽을 수 있는 이러한 상황 중에 저희한테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은 다들 위의 것을 선택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건강한 상태를 오래 유지하느냐. 이것이 이제 최근 노화 연구에서의 화두가 될 수 있겠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헬스 스판과는 좀 별개의 개념, 라이프 스판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헬스 스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헬스 스판의 증가가 결국은 퀄리티 오브 라이프, 이 삶의 질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수명 연장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헬스 스판이 어떻게 되는지의 확인도 하게 됩니다. 이 마찬가지로 시엘랑스에서도 이러한 헬스 스판을 측정을 하고요. 그것은 이제 아까 보여드린 이제 수명을 증가시키는 것을 1차적으로 확인을 했다면 그 외에 건강과 관련된 지표들이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아니면 유지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6개의 지표를 들 수가 있겠는데 이제 리포푸신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리포푸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 모든 세포에 존재를 하는 물질인데요. 이게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세포가 노화가 되면 노폐물처럼 이제 쌓이게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뭐 대부분은 이제 이산화지질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쌓이게 되면 이게 자가 형광 물질이어서 이제 세포 내에 이러한 찌꺼기들이 자외선 광을 가지고 보면은 이제 관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여기 생물학 실험을 하시는 분이 많을 테니까 GFP나 이런 실험을 하실 때 이제 세포 상태가 좀 안 좋거나 하면은 이제 뒤에 백그라운드 형광이 되게 높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리포푸신이 그 하나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세포 상태가 좀 노화가 됐거나 안 좋은 상태에서는 이 리포푸신의 축적이 많아져서 이 리보프신은 자가형광 단백질인데 염색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 자외선광과 그린광, 빨간광에서 어, 형광을 발생을 시키는데요.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산화지질의 축적 자체도 이 아까 말씀드린 이 CM 비율을 높아줌에 의해서 감속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셀레앙스 전체의 이제 노화를 측정하는 지표 중에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에버리지 스피드, 움직이는 정도, 그리고 에버리지 펌핑, 아까 말씀드린 입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그 펌핑 횟수, 그리고 저희 사람과 비슷한 이제 중성 지질과 비슷한 이제 TG, 그리고 프로테인에서 이제 트리글라세라이드의 축적 정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헬스판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증가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CM의 그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이제 에버리지 스피드가 이 노화에 의해서 감소된 상태에서 많이 증가된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입의 연동 운동도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반대로 중성 지질은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명이 증가하거나 헬스판이 증가하면 또 이제 여러 가지 확인해 볼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스트레스 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스트레스를 주었을 때 그것에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측정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제 셀레언스에서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있겠지만 이제 고온 스트레스, 열 스트레스인 거죠. 그것과 산화 스트레스, 노화의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올려지는 산화 스트레스 이것들을 처리를 했을 때 이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유산균을 키운 배지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알 수 있듯이 처리를 했을 때 수명이 증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움직임들도 유지가 되고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도 좀 강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음, 아까 보여드린 거는 이제 CM인 것이고 이제 살아있는 LAB 균을 가지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의 양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헬스판이 증가를 하고 또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증가를 하는 동일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 실험을 할 때 이러한 제가 보여드린 효과 있는 지표들도 있겠지만 다른 지표들은 또 어떤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요것은 이제 유산균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먹이로 이제 대장균을 사용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대장균보다 저희가 처리한 유산균을 이 벌레가 싫어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덜 먹게 되겠죠. 그럼 덜 먹게 되면 아까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린 슬라이드처럼 칼로리 드리션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게 돼서 이게 덜 먹게 돼서 수명이 증가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가정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실험하기 위해서 이제 프리퍼런스 어세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플레이트에 OP50이랑 저희가 사용한 유산균을 넣고 이 웜들이 일정 시간에 어느 쪽을 선호해서 이동을 하는지 요거를 봤을 때도 큰 차이가 없었고 또한 이 균 자체가 예를 들어 이 OP50보다 생장이 느리다고 할 경우에도 좀 먹이를 덜 먹는 결과가 될 수 있겠죠. 그러한 개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이 생장에도 LAB나 OP50이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통해서 CR에 대한 가능성은 제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저희 몸에 이제 ROS들이 어, 노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항산화도 이제 노화의 지표 중에 큰 것으로 항상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항산화 효소인 SOD나 카탈라제의 활성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실험 같은 경우는 이런 두 가지 항산화 효소와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 이 또한 노화에 의해서 변화하는 지표 중에 하나로 프로제니, 저희가 이제 생식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에서도 알 수 있는 예 중에 하나인데 이제 새끼를 적게 낳을수록 오래 사는 동물들이 많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실레강스도 예를 들어 산란수가 많이 줄었다고 치면은 그것들이 이제 수명에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있었겠지만 이번 유산균 실험에서는 이것도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명을 증진시키고 헬스판을 증진시키는 큰 골자는 스트레스 내성의 증가에 있겠다라고 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CM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수명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대사체 중에 어떤 특정한 물질이 관여를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대사체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군과 이 유산균 그리고 열 스트레스에 의해서 사균체로 만들어진 LAB를 처리를 한 결과를 가지고 대사체 분석을 실행을 했을 때 이 살아있는 유산균에서 특이하게 증가되는 대사체들을 소팅을 했었고요. 이게 유산균이기 때문에 당연히 락틱애시드도 증가를 하지만 이 락틱애시드의 수식된 형태인 3페닐락틱애시드라는 대사체가 특징적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물질을 가지고 단독으로 처리를 했을 때도 이 수명의 증가가 유의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균이 생성하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중에 이 PLA라는 것이 롱제비티 장수 대사체로서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얻고 다음에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PLI가 실질적으로 이제 헬스스판 익스텐션에도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단독 처리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6가지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움직임이 증가를 하고 연동운동 증가를 하고 중성지진은 감소하고 스트레스의 내성은 올라가고 이러한 똑같은 경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이제 PLA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 저희는 이제 L폼을 사용을 했지만, 이 D폼을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 페닐락틱 애시드의, 상당한 고농도를 사용을 해서 봤을 때도, 이 L폼과 D폼은 큰 차이가 없었고요. 또 페닐락틱 애시드가 엄청나게 고농도로 작용을 했을 때, 이 물질에 따라서는 당연히 이러한 노화나 어떤 효능을 내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고농도가 되면은 효능이 강하게 발휘되는 반면 이제 독성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서
네가티브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PLA 같은 경우는 고농도에서도 딱히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을 산업계 적용할 때도 이것이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FDA에서도 찾아봤을 때 이 PLA 같은 경우는 독성 정보가 아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농도에서도 독성이 안 나타나는 물질로 알려져 있고, 이것은 앞으로의 이 물질의 유용성과 안전성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요거를 가지고 이제 세포에 처리를 했을 때도, 고농도에서도 독성이 없다는 사실까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PLA라는 물질의 대사 과정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이 PLA 형태가 꼭 필요한지 또는 이 PLA를 많이 만드는 조건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 페닐알라닌에서 이 PLA까지 오는 대사 과정을 봤을 때 저희가 LAB, L플란타론을 사용했는데 LAB와 CM을 처리했을 때 이 페닐알라닌이 감소한다는 사실, 결국은 이쪽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걸 알 수가 있었고 이 케토글루타레이트 이 재료를 쓰이는 이곳의 양은 증가를 하고 또 AAT, 아미노트랜스페라제는 LDH 이 두 전환 효소들이 증가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PLA를 많이 만드는 쪽으로 변화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요. 또한 이 과정에서 이 PLA 전구체인 페닐파이루빅 애시드를 처리를 했을 때도 수명 연장 효과가 나타나고 이것은 재밌게도 이 파이루빅 애시드가 PLA로 가는데 작용하는 LDH 효소를 넉다운을 시켰을 때는 이러한 수명 연장 효과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PLA 형태로 존재를 해야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PLA에서 이러한 효과들이 증명이 된 거는 이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레큘러 메커니즘 연구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이제 헬스판이 증가했다는 관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큰 지표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스트레스 내성을 올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 체계를 조절하는 트랜스미션 팩터가 알려진 것들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휴먼에서는 NRF2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선충에서 SKN1이라는 전사인자이고 또 이제 ATFS1이라는 전사인자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스트레스에 작용하는 전사인자들의 RNAi 결과가 이제 펀메드나 GEO 데이터셋에 이제 많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오버랩되는 부분을 찾아봤을 때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PLA 처리한 군과 오버랩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러한 가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PLA가 ATFS1이나 SK1을 통해서 헬스 에이징을 구현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을 세우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확인을 할 때는 요 SKN1이나 ATFS1이라는 뮤턴트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러한 SK1, ATFS1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 뮤테이션, 뭐 로스 오브 펑션이든 아니면 나가웃이든 이러한 마우스 모델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뮤테이션은 당연히 이러한 애들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서 이제 PLA 처리에 의해서 와일드 타입에서 나타나던 수명 연장 효과가 사라진 것으로부터 이 PLA에 의한 수명 연장에는 이 두 가지 단백질이 메디에이션 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PLA 처리에 의해서 둘 다 트랜스크립션 팩터이기 때문에 핵으로 이행되는 단백질의 양이 증가됐다는 것 또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SKN1이나 ATFS1이라는 이 스트레스 인듀서블한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메디에이션 된 경로를 PLA가 활성화를 시킨다.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조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뮤턴트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을 때 저희가 아까 확인했었던 PLA에 의한 스트레스 내성의 증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요. 또한 이것과는 별개로 이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스트레스 내성이 증가하고 헬스판이 증가하는데 어, 크게 작용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서 좀 ATP를 좀 의심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PLA를 처리했을 때 이 에너지 생성 자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뮤테이션에서는 이러한 ATP의 생성도 변화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함으로써 이 두 가지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PLA에 의한 헬스판 증가 메커니즘을 메디에이션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ATP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PLA에 의해서 ATP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함으로써 이 ATP는 결국 이제 마이토콘드리아의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PLA가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스 내성을 증가시키고 헬스판을 증가시키는 기전 중에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펑션을 상승을 시키고 또 그것에 의해서 이제 ATP 생성을 또한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이제 노아에서 요 D형은 데이 제로, D10은 데이 10을 말하는데요. 이제 노아에서 ATP 생성량이 뚝 떨어진 것을 PLA 처리에 의해서 올려줄 수가 있고, 또 이것은 이제 마이토콘드리아의 활성을 보게 되는 마이토 트래커나 TMR로 봤을 때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 ATP 증가와 더불어서 OCR, 옥시전 컨디션 레이트도 유의하게 증가를 하는 경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좀 마이토콘드리아가 이제 5개의 컴플렉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서 두 번째 2와 5의 액티비티가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수적으로 확인을 하면 이제 1, 3,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PLA에 의한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아까 보여드린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으시겠지만 이 노화가 됨으로써 떨어진 상태를 이제 PLA가 올려주는 이러한 형태인데 이 D0 이제 노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PLA에 의한 어, 이 마이토콘드리아 컴플렉스에 변화가 없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PLA는 에이지 릴레이티된 노화에 의해서 억제된 또는 감소된 마이토콘드리아 펑션을 리커버해 주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제 헬스 에이징 파라미터를 제안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헬스 에이징 인덱스라고 붙이게 되었고요. 이것을 붙이게 된 이유는 이제 노화에 대한 지표가 상당히 많고 특별한 마커가 존재하지 않는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명이 증가하면 대부분 이제 항노화 효능이 있다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전은 다 다른 경우가 많죠. 근데 또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헬스판, 건강 수명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으로써 이 물질 처리해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고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을 지표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HAI라는 지표를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팩터를 크게 모토로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지표 중에 에버리지 스피드, 움직임이죠. 그리고 OCR, 그리고 생성된 ATP. 이 세 가지 지표를 메인으로 어, 계산을 해서 이러한 지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를 가지고 많이 알려진 다른 항노화 물질들과 비교를 하는 실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번 실험에 사용한 PLA 그리고 많이 알려진 물질로서는 메포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PI3 카이네즈 이니비터, 그리고 라파마이신, 그리고 루테인, 그리고 가장 강력한 파이토케미칼 중에 하나인 카알라이드 F 이러한 물질들을 사용을 해서 봤을 때 이 헬스에이징 인덱스 지표에서 PLA가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치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이프 스판은 다 똑같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 수 있겠듯이 라이프 스판들은 다 이렇게 증가를 하는 물질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헬스 에이징 인덱스를 갖다 댔을 때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라는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셀레안스에서 밝혀진 이런 물질이 사람에는 어떻게 연관성을 갖고 있나 이것을 이제 어, 살펴보게 되었고, 이제 ADP나 이제 스트레스 내성에 좀 힌트를 얻게 되어서, 어, 이제 근육 노화 쪽을 집중을 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sarcopenic 환자들을 가지고 이러한 샘플들, 블러드 샘플들을 모아서 PLA 농도를 측정해 보니까 유의적으로 이제 sarcopenic 환자에서는 이제 PLA의 농도가 낮아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지표는 이제 sarcopenia 환자가 유의하게 변화가 있는 지표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블러드 PLA 레벨이 이 sarcopenic 페노타입과 유의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결과까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LAB가 생성하는 장소 대사체로서 PLL이라는 것을 발굴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저희가 제안한 헬스 에이징 인덱스 HAI의 값을 유의하게 높이는 물질로 소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전으로서는 마이토콘드리아 액티베이션과 스트레스 내성에 관여하는 SK1, ATFX1이라는 두 가지 단백질을 매개함으로써 이러한 헬스판 익스텐션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결과를 알 수가 있었고요. 이 사람에서는 이제 sarcopenic 심톰과 이 PLA 레벨이 유의하게 연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의 뭐 리미테이션이면서 앞으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organ이나 티슈 스페시피시티를 봐야 되겠고요. 이제 MOA를 조금 더 상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연구에 도움을 주신 이번 연구는 이제 지스트의 류정유 교수님과 조윤주 박사님이 가장 크게 도움을 많이 주셨고, 다양한 연구자 분들과 같이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